참, 이 방송은 저희 와우넷 회원뿐만 아니라, 주식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와우넷 보시기 좀 이제 번거롭거나 좀 그러실 때, 유튜브에서 제 이름, 윤유석을 검색하시면은 매주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무튼 시장에서 좀 유명한 종목들 뭐 유망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제가 좀 해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오후 4시.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땐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 저 어디서 활동하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예, 제가 뭐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니까 그냥 와우넷입니다. 예,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했던 게 너무 좀 컨텐츠가 아까워가지고 다른 분들께 좀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 이 방송 취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기업의 실적 분석, 사업 분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얼마냐?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그 제품에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가격이 정가라는 건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다 시가잖아요, 시가. 그러면 그 지금의 현재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제 그걸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제가 이런 방송하는 취지가 예전에는 그냥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그 소위 제공하는 어떤 정보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시장에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은 뭐였냐면은, 진짜 정보들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어서 문제다라고 그때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가짜 정보가.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가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짜 정보를 가려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짜 정보가 누가 제공하느냐? 증권가에서 제공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고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기관 투자자가 고객이에요. 외국인 투자자가 고객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종목을 리포트를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미 그 전에 리포트를 발행하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뭐 자기들끼리 뭐 정보가 다 왔다 갔다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쯤 되면은 정보를 개인들한테 흘리면서 마치 유망주라고 떠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추천주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종목을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전수조사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유망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욕하면서 막 갖다 버리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야, 이거 다른 분들이 계속 이렇게 당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춥니까? 다만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공방이에요. 공방. 스타디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서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시장에서 던져주는 소위 추천주라는 어떤 그 떡밥, 그게 떡밥인지 진짜 좋은 선물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별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차트와 수급에서 좀 벗어나시고 기업이라는 어떤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하셔가지고 한번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번에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종목 중에서 올해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기 전자 쪽에서
두 종목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삼성전기하고 LG전자. 이 두 개의 종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일단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단 있죠. 일단 LG전자는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쪽에 이제 비중이 좀 있고요. 삼성전기는 여러 가지 MLCC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스마트폰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건 이제 전장 쪽. 삼성전기도 MLCC가 전장, 자동차 차량용 쪽 부품으로 들어가고요. LG전자는 그걸 지금 굉장히 그룹 차원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는 지금 스마트폰과 전장 쪽인데, 올해 스마트폰이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조금 성장할 것이다. 그 논리가 2020년도에 한번 교체 주기가 일어났어요. 스마트폰. 그러다가 교체 주기가 요즘 한 3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때 교체하니까 2021년도, 22년, 23년 동안은 스마트폰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인 올해 뭔가 교체 주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이제 갤럭시 삼성전자에서 그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전 세계 스마트폰 쪽에서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동안에 스마트폰에 특별한 기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교체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는데, 보니까 그거는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을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바로 삼성전기와 LG전자를 올해의 전기전자 유망주로 탑픽으로 뽑았는데, 이거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그건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방송 길게 안 합니다. LG전자부터 한번 가볼게요. LG전자는 이제 가전제품 만드는 건 뭐 뻔히 알고 있고요. 이 전장용 부품 쪽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자회사 쪽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이건 이제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전장 쪽으로 볼게요. 지금 전장용 수주상고가 100조 원에 달한다는 지금 소식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략 한 100조라고 얘기하는데, LG전자 사업보고서에서 가봤는데 100조란 단어는 없고요. 금액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100조 원의 그 정도의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자동차 회사하고 중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장용 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자율주행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2지만 레벨 3로 지금 올라가는 지금 그런 구조에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뭐 ADAS라고 그래가지고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중심으로 나가겠죠. 그것이 이제 발달이 되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이 기능이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그 고마진 제품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단순히 그냥 수량만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가격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즉 수익성 개선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LG전자 쪽에는 있다라는 거. 카메라 모듈 쪽도 좀 더 진화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겠죠. 아이폰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올해 좀 괜찮다고 하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괜찮다고 하니까 카메라 모듈 쪽과 전장용 부품 쪽 2024년도 좀 기대가 좀 될 것 같아요. 가전 쪽은 잘 모르겠어요. 가전 쪽은 교체 주기가 10년이나 됐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도에 한번 교체가 좀 크게 일어났는데, 올해 그 부분이 다시 올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가전제품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전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LG전자 연간 실적을 좀 볼게요. 코로나 때 매출액이 좀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받고 그러니까 이때 교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에 대해서. 근데 수익성은 좀 들쑥날쑥하네요. 수익성이 좀. 매출액은 좀 2022년도까지는 성장 구도를 갖고 있다가 2023년도에는 매출 정체가 일어났고 수익성 정체까지도 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단 실적이 지금 정체가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LG전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정체가 됐고 주가는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이 일어나면서 좀 떨어진 여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고평가가 됐나요?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탑픽이라고 증권가에선 떠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가가 얘기한 겁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볼게요. 일단 막대 그래프를 좀 볼게요. 이게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특별히 계절적 뭐 특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4분기가 약간 성수기인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4분기에는 매출액이 좀 평소보다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뚝 떨어져요. 뚝. 그리고 심지어는 순이익은 항상 적자가 나요. LG전자는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게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 당해년에 못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구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그러니까 4분기에는 각 4분기에는 당해년에 만든 신제품을 어떻게 해서라도 팔려고 마케팅을 엄청 활동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즉 재고털이죠. 뭐 업계에서는 재고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재고털입니다. 재고털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비용. 성과급. 직원들 그래도 또 응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항상 영업이익이 전통적으로 낮습니다. 이거는 뭐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다는 거. 다른 전자제품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았어요. 1분기 때는 23%가 역성장. 그 전에 너무 좋았네요. 이때 좋았고 이때 보복 소비가 좀 있었나요? 그쵸?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쵸? 보복 소비가 있을 수 있죠. 해외여행을 못 갔으니까 이때 당시는 백화점 명품 팔듯이. 그래서 이때와 비교하니까 영업이익률 차이 때문에 떨어졌고 뭐 그다음부터는 양호한 흐름이 좀 나왔어요. 매출액은 뭐 그닥 뭐 똑같네요. 올해 그래서 결산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결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 정도 오르는 거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네요. 똑같은 실적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좀 더 빠졌고 그래서 뻔한 실적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 4% 정도가 좀 빠졌고 이것도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 전년도하고 실적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반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부서가 있고 반평균 점수를 높이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은 동일하지만 어떤 쪽에서 좋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역시 전장 쪽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 매출액이 21%가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에 불과하지만 아까 위에서 진짜 100조 원의 수주장고를 갖고 있다면은 이쪽이 앞으로 LG전자의 실적을 견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볼게요. 세탁기하고 냉장고, 에어컨.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LG전자 그럼 막연하게 남들이 좋다라고 그러면은 관성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이건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TV, 뭐 뷰티 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두피 뭐 이런 거 하이바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과도 없는 거. 그 왜 효과가 없는지 아십니까? 완전 대머리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레이저나 고주파나 이런 것들, 특히 레이저 같은 경우가 머리 두피에 닿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덮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해봤자 빛이 머리 두피에 닿지도 않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논리적으로는 뭐 된다라고 하니까 네, 저 샀다가 안 씁니다. 자, 과연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TV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10%가 좀 빠졌어요. 이쪽은 2024년도에 성장할까요? 그쵸? 이건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대충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죠. 뭐 해봤자 얼마나 될까. 그 모니터, PC 이런 것도 14%가 빠졌는데 이건 역시도 올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아이폰 쪽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 좀 올라가겠죠. 그쵸? 그거 외에는 특별히 지금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가 뭐 신차들은 지금 에이다스라고 그래가지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들이 계속 탑재가 돼가지고 지금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도 올해 7월 달서부터 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예를 들어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운전자가 앞에 있으면 그리고 그 보행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차선이 갑자기 뭐 이탈된다든가 그러면 알림 신호를 준다든가 혹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붙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각종 그런 보조 장치들이 여러 개가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LG전자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고 일본하고 미국도 그거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했는데 날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LG전자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쪽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수주 잔고도 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올해 교체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쪽도 성장이 올해는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자, 자동차 부품 쪽에선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 에이다스처럼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있고요. 이건 전기차 부품 쪽이고 뭐 램프. 지역별로 한번 매출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실적이지만은 지난해 실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실적을 조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북미와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아무래도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유럽도 친환경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좀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LG전자가 이제 이쪽 자동차 회사하고도 이제 계약 건수가 좀 있어서 이쪽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 외에는 특별히 뭐 간 건 없네요, 매출액은. CIS 같은 경우는 그거죠. 예, 네,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전쟁 나니까 그쪽에서 매출액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북미와 유럽 쪽에서는 지역별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리고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품 쪽이 매출액을 그나마 유지시켰다. 앞으로 전망을 좀 볼게요. 업계에서 전망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2023년도 지금 연간 실적 다 나왔어요. 그래서 2024, 2025년도까지 매출액은 연평균 5%씩 성장한다. 제가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기업은 이미 해외 시장 다 진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게. 아무튼, 그 뭐 시장에서는 이게 뭐 탑픽이라고 하니까 영업이익은 비교적 높은 성장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15%씩 성장한다. 이 영업이익률을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네.
4.2%였는데 올해는 4.9%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5.1% 올라간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일단 고정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차세대 제품들은 아무래도 기존 제품보다도 약간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2024년도 영업이익 성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네요. 22%가 증가한다. 자, 올해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22%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왜 올라가느냐?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어깨선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프리미엄 제품의 소비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전 쪽이죠. LG전자가 좀 내세우는 게 아무래도 중저가가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뭐 OLED TV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뭐 회복은 되겠지만 급격한 회복까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거 있고, 다만 자동차 쪽에서 이끌 것이다. 지금 100조 원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고부가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의 22%의 성장은 아마 자동차 쪽, 전장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좀 볼게요. 순이익 성장은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22%씩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 22% 올라가고 연평균으로는 15%가 올라가는데 왜 순이익은 31%씩 올라가느냐? 저기서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보수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LG전자가 과거 10년 동안 4분기에 적자가 나온 게, 자, 볼게요. 아까 올라갈게요. 4분기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이유는, 4분기에는 그 당해년에 나온 신제품에 대한 재고를 끌어안고 가면 안 되니까 재고 처리용 마케팅 비용과 보너스를 많이 주고 막 각종 또 비용들 털어내면서 막 아무튼 그런 적자가 나오는데, 제가 과거 데이터를 쫙 봤거든요. 과거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4분기 적자가 10번 중에 10년 동안 9번이나 나왔어요. 10번 중에. 그러니까 4분기 적자가 나올 확률이 90%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2024년도에 4분기 적자가 안 나타난 것을 가정해서 제시한 겁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건 좀 아니죠. 아니, 그러면은 올해라도 적자가 안 났으면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도에 4분기 적자가 안 났으면은 그래? 2024년도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뭔가의 연속성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적자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9번이나 나왔는데 갑자기 2024년도 왜 4분기에 적자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없어요. 따라서 지금 이 성장률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성장률은 저는 그냥 영업이익 성장률과 동일시 연평균 15%씩 성장한다는 걸 가정한 뒤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여기다 계산할 필요 없이 목표가를 좀 낮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증권사 세 곳에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봐야 돼요. 적정 PR을 업계에서는 2024년도 지금 다 14만 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4만 원? 14만 원이 나왔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가정한 뒤에 나왔는데 실제 4분기 실적이 실망이었어요. LG전자가.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고
새롭게 이 기업의 실적 분석을 다시 했던 증권사 세 곳의 평균치 EPS를 가지고 대입을 하니까 14만 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10만 2천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14만 원을 목표가로 대비해 보니까 PR, 적정 PR을 얼마로 줬냐면 12로 줬어요. 12. 12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면은 적당하게 준 거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거고, LG전자가 PR이 20 이상 올라가고 이런 적이 없어요. 다 그냥 11, 10, 11에서, 그러니까 한 10에서 12 사이였어요. 요 정도 수준. 삼성전자는 한 11 정도 되죠, 평균 PR이. 그래서 사실 12도, PR 상단을 준 겁니다. 이건 인정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 해볼게요. 빼볼게요. 내용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례적으로 올라갔던 PR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얻어 걸려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걸 가지고 적정 PR라고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적정 목표 PR을 12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럼 이 기업은 시장에서 유망주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샀을 거예요. 유망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가도 좀 조정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왠지 싸 보이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니까 좀 싸 보이죠. 유망주라고 하는데 주가가 낮으니까 사고 싶단 말이죠. 이거 이례적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코로나 때 갑자기 특수 수요가 있었죠. 전자제품 막 갈아타고 이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 주가가 보면은 과거 대비 어떻습니까? 중간값이잖아요. PR도 과거 대비 중간값으로 딱 잡아버리면은 목표 PR 12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2024년도 적정 주가는 진짜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머리 없게 잡아볼게요. 10만 2천 원. 지금 가격이 사면 지금 얼마죠? 91,800원이죠? 이건 뭐 100원 차이가 나는데 똑같죠. 그럼 이거는 올해 들고 있으면은 올해 안에 기대 수익률은 11%밖에 안 나와요. 은행 적금보다 한 2배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그쵸? 최소한 8%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5%에다가 뭐 아무튼 미국 금리까지 해가지고 하면 8%에다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각자의 판단입니다. 각자 판단이고, 그러면 이거를 실적이 아니라 자산가치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BPS, PBR로 볼게요. PBR로 보면 과거의 평균 PBR이 11이었어. 1.1이었어요. 1.1. 자산가치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건데, 중간값은 이게 1이니까, 그러면 적정 PBR은 13만 7천, 이 적정 주가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PBR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 50%와 11%와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LG전자를 이게 장치산업이 아니잖아요. LG전자를 제조업이지만은 그 장치산업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PBR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조선주도 아니고, 이 기업은 어디까지나 실적 기반으로 해야지 자산가치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PBR 관점은 아니고, 혹시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말하는 유망주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즉, 저라면은 이 종목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딱 보면 싸 보이니까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펀더멘털 측면과 2024년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요인, 그걸 최대치로 뽑아봐도 별로 크다. 근데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의견이니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탑픽으로 뽑은 게 삼성 전기가 또 나왔어요. 삼성 전기를 보겠습니다. 삼성 전기는 오늘 주가가 좀 반등했죠. 오늘 막 뉴스가 막 나오니까 삼성 전기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뭐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번에 나온 게 아까 제가 유튜브 잠깐 봤거든요. 매력적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 그게 뭐냐면은 AI라는 어떤 인공지능은 어떤 클라우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되는 데에서는 AI가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은 이게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래가지고 휴대폰 자체에서 AI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과 연결과 상관없이. 그럼 만약에 해외 같은 데 갔을 때 인터넷 로밍 뭐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때. 중국 여행 갔는데 중국말 모르잖아요. 일본 갔는데 일본말 모르면 영어로 썼는데 영어 못 알아듣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동시통역이 가능한 거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폰이 서로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갤럭시를 들고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누구는 뭐 들고, 누구는 뭐 들고, 그러면 그 통화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넘어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6.1%가 올라갔던 게 아마 그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일단 전방산업이 스마트폰 쪽이랑 스마트폰 똑같아요. LG전자하고 스마트폰 쪽, 그 전장 쪽, 그리고 PC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거 가전 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거고, 삼성전기를 이제 삼성후자라고 얘기하죠. 삼성전자 뒤에 있는. 아무튼 이 삼성후자는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삼성전자를. 일단 수동소자라고 그래가지고 MLCC가 되게 중요합니다. MLCC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자제품에는 옛날에 이제 정전기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콘덴서 같은 것들이 콘덴서라는 게 있죠. 그 어떤 전류 같은 거 이렇게 전압 같은 거 오면은 전류를 담아내는 어떤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댐. 일단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빼내서 쓰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뭐 자동차 보면은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부품 하나가 전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전류를 확 보냈다가 어떨 때는 조금 보냈다가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마치 그거예요. 어떨 때 밥을 10그릇 줬다가 어떨 때 밥을 한 숟갈밖에 안 주고, 그럼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라는 밥을 계속 꾸준하게 삼시세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고 그 각종 뭐 자동차 안에서도 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전장 쪽으로 가니까 전자제품, 자동차가 옛날에 기계 덩어리였는데 지금 전자제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압으로 가는 거죠. 전압이 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를 보게 된다면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압이 커졌어요. 이게 전압이 과거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는 커졌고, 전기차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충전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통신 쪽도 그렇죠. 옛날에는 저주파였는데 지금 고주파잖아요. 지금 3.5GHz에서 28GHz까지도 막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5G가 아니고 6G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고전압에 대한 각종 이러한 이제 소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것들이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국산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더구나 이 전자제품 쪽에 그냥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고부가 가치는 아닌데, 가장 이제 큰 데가 어디냐면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거. 더구나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런 2차 전지 있죠. 그쪽에 들어가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동통신 쪽에 들어가는 거. 이 두 개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안에 있는 내부 전자장치.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쪽하고 통신 모듈,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 휴대폰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 가전제품,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기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LG전자가 똑같이 이 스마트폰 쪽도 올해 좋다고 하고 전장 쪽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까놓고 중요한 거 아무리 좋아도 가격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뭐 실적 부침이 좀 컸네요. 2021년도에 좀 좋았다가 그 다음에 올해 지금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어요. 3분기까지 누적 나오는데 4분기 매출이 더해져도 매출액이 전년 매출액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분기 매출 하면 요 정도잖아요. 전년 매출 못 넘어설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이게? 거의 이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도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그랬나. 이거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매출액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그 전년도 1, 2, 3, 4분기, 작년도 1, 2분기. 영업이익률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매출액도 보세요. 전년 대비 23% 빠지고 10% 빠지고 영업이익 66% 빠지고 43% 역성장 40. 이게 올해 좋아진다고요?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올해 실적이 좋았으면은 직전 연도 대비 올해 실적이 좋았으면 어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뭔가 수요가 높아지고 전방에서도 뭔가 삼성전기를 찾는 업체들이 많구나. 그런 흐름 속에서 올해 역시도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믿음이 가겠는데 이건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네요, 그냥. 박살난 실적이에요. 근데 올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질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우리는 주식은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손해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11%가 빠졌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1%가 빠졌습니다. 순이익은 54%. 이게 올해 드라마틱한 반등이 일어날까요? 라는 의심이 돼요. 자, 실적이 안 좋았던 원인, 스마트폰의 판매량 부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부진했다. 업계의 의견입니다. 전기차가 전년 대비 부진했으면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할까요? 전기차가? 그런 의심. 스마트폰은 좀 좋아진다라고 하니 순이익도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EPS 분기별로 봤을 때 전년 대비 56%의 EPS가 빠졌습니다. 그럼 자, 어디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한번 따져보죠. 자, 수동소자. 지금 삼성전기가 미는 데가 지금 MLCC예요. 삼성전기 검색하면 MLCC 얘기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장 쪽 각종 부품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전체 매출 비중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주력 사업이 됐네요. 다른 데는 34%, 22% 그런데 이게 주력입니다. 이게 매출이 1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안 좋고 전기차 쪽에서도 수요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중국산은 아직 기술력이 안 따라옵니다.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일본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어요. 일본이. 그나마 삼성전기가 그나마 얘들이 그래도 품질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본 업체 뭐 무라타라든지 이런 데 100%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겠지만은 신뢰도 쪽 측면에서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죠. 신뢰. 써본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제를 썼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국제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걸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중국산 아직 따라올 수 없어요, 걔들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도 이것도 스마트폰하고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성장했어요.
반도체 쪽은 뭐 PC, 스마트폰 이것도 21%가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지금 유망주라고 삼성전기하고 LG전자를 툭 던졌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들 보고 사라고. 그러면서 주가는 지들이 팔고 있죠. 자, 이 상황이 과연 반전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 어제 그제 뉴스에 계속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언론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특별한 기능이 없잖아요. 막 삼성전자가 자꾸 디자인 쪽으로 접근했잖아요. 막 옆으로 접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접는 거. 그건 기능적 측면이라기보다도 기술, 디자인적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는 이게 가치거든요. 써왔더니 편리해. 그리고 경제적이야. 그리고 기능적으로 좋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스마트폰을 접는데 접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여기서 뭐가 있죠? 약간 컴팩트하다라는 편의적 가치는 있죠. 근데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기능적 가치는요? 없어요. 근데 동시 통역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하는 거. 편의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기능적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AI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삼성전기하고 왜 상관이 있냐면은 그 AI가 탑재가 되면요. 거기에 분명히 MLCC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용량도 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수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혜가 전체 매출액을 이끌 정도로 좋아질 것이냐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죠.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도 봐야 되겠죠. 수동 소자 있죠. 스마트폰에 관련된 MLCC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올해보다는 증가할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전체 매출 11%를 떨어뜨린 것을 과연 그 스마트폰 쪽의 MLCC가 전체 실적을 과연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또 경쟁 관계를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또 아이폰 쪽에서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그런 스마트폰을 내놓는다 하면은 삼성전기 쪽에 MLCC를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수출 쪽에서도. 그쵸, 수출, 이거.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죠? 아무튼 일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지부터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 2, 3분기 다 실적이 안 좋아요. 전년 대비 다. 4분기는 약간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한 요 정도 매출 성장 10%, 영업이익 25%로 약간 반전이 일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단에서 워낙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연간 실적을 뭐 변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연간 실적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앞으로가. 근데 이제 업계 전망치가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어요. 4분기 실적 더해지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 8%씩 올라가고,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2024년도, 전년 대비 9,300억 정도, 9,300억, 작년도에는 6,500억 정도, 무려 43%가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20%가 증가하고 굉장히 높은 성장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그러니까 매출액은 8%밖에 안 올라가는데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진율 높은 제품들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MLCC 쪽, 그쪽일 가능성이 좀 높네요. 예,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MLCC가 이제 전장 쪽에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일 수 있어요. 볼게요. 업계에서 뭐라고 이러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냐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나올 것이다. 2024년도. 그래서 관련된 부품들의 출하량이 확대가 될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중국, 인도 중심의 신흥국 스마트폰 수요 확대가 뭐 글로벌 스마트폰, 그래서 MLCC가 좀 스마트폰 쪽 회복 때문에 수출도 좋고 좀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단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여기 요약이 좀 됐네요. 여기다가 더 플러스 구체적으로 좀 나왔어요. 2024년도에 지금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폰에서 나온 게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디바이스에 아예 탑재가 돼 있다. 뭐가? AI가. 그러니까 어떤 클라우드라든 그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AI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에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인터넷이 잘 되고 해외는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는데 길거리에서 인터넷 안 터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느리고. 그러니까 아예 스마트폰에 탑재가 돼버리면 이거는 통신과는 상관없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내재화되어 있는 AI가 스마트폰에 아예 내재화가 되어 있으면은 스마트폰 안에 MLCC 용량과 대당 탑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갤럭시 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또 하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 이 기능을 과연 탑재를 해서 삼성전기 쪽에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MLCC 쪽에서 이러한 정도의 기술력, 신뢰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신뢰, 품질에 대한 신뢰. 그걸 갖고 있는 데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기가 일단은 제일 이제 상위권이고 다른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MLCC 만드는 업체들. 근데 약간 신뢰성의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기술력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본에 있는 몇 개 업체들, 이름을 다 까먹었네요. 벌써 다 외우고 있었는데 무라타하고 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MLCC 그쪽 상위 레벨에선 한 15% 정도 점유율 이 정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러브콜하면 아마 삼성전기가 수요가 있겠죠. 자, 연간 EPS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망치인데 이것은 사실상 소설에 가까워요. 이건 소설이에요. 자, 2022년도에 전망치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EPS가 이게 이렇게 떨어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그때 전망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고 이렇게 됐으면 서프라이즈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는데 이건 역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연평균 32%에 성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과연 엄청난 대박을 터트려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긍정적으로 보고 한번 접근해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꾸라졌던 걸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 32%를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과거부터 이러한 성장을 우상향을 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부분을 존중할 텐데 여기서 꺾여버렸잖아요. 꺾인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 보면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평균 6%가 빠진 겁니다. 마이너스 6%예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
야,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을 이제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흥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과일이 되게 맛있어요. 앞으로는 더 맛있게 익을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대충 알았으니까. 자,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 이 가격이 얼마인데? 내가 이거 1년 동안 들고 있으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야? 자, 이거부터 계산해 보죠. 업계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삼성전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참 주가부터 보여야 돼요. 14만 삼성전기 14만 7,500원 14만 7,500원 적정 PR을 18만 원을 줬습니다. 18만 그러면 20.4가 돼요. PR을 20.4로 줬다는 얘기예요. 자, 18만 원을 줬다는 것을 이게 뭐냐면은 EPS가 2024년도에 8,817원인데 목표가를 18만 원을 줬다는 것은 PR을 역으로 계산하면은 20.4예요. 여기 20.4라고 할게요. 자, 20.4. 그러면은 뭐 17만 9,800원이니까 18만 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을 사면은 올해 안에 22%의 수익을 얻는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그럼 볼게요. 왜 이 기업의 PR을 20.4를 줬냐? 과거의 PR 흐름 볼게요. 과거의 PR 흐름은 평균 잘해봤자 18. 평균값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례적으로 높아졌던 거를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어쩌다가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평균 보면은 간신히 18을 넘었어요. 간신히 18을. 그러면은 이번에 안 넘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2022년도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17을 주는 게 맞아요. 17.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건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이 기업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야, 앞으로 이 기업은 엄청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도 그냥 이 주식시장에서 하도 그냥 뒤인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손해보고 맨날 뒤통수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 안 할 거잖아요. 17로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한번 17로 잡아볼까요? 그럼 올해 적정 주가가 얼마로 가는지 볼게요. 17 바꾸겠습니다. 2%네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2024년도 유망 업종 전기전자 그 중에서 탑픽으로 꼽은 삼성전기와 LG전자.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회복과 전장 쪽에서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놓고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LG전자는 먹을 수 있는 게 12% 정도 제 계산에선 삼성전기는 택도 없는 PR 20 몇을 줘? 아까 20.4? 20.4를 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는데 과거에는 왜 20을 못 넘어간 사례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럼 이거는 목표 PR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적정 PR은 될 수 없어요. 의지를 가진 목표는 되는데 적정은 될 수 없어요. 저라면 적정 PR은 그래 다 양보하고 17까지만 제가 줄 수 있어요. 저라면은 제 회원들, 제 동지들한테 삼성전기 목표가 얼마니? 그러면 네 삼성전기의 목표가는요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사면 2%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 이 정도까지 막 떨어져가지고 이때쯤 돼가지고 사면은 그나마 수익을 몇십 프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LG전자는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그때 사면은 한 20%에서 30%는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은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믿지 말아란 말이 있어요. 물론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드라마틱한 뭔가의 또 새로운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삼성전자 있는데 삼성전자도 택도 없는 얘기죠. 올해 유망주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의 지금 목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이죠. 삼성전자도 같이 전기전자 쪽이니까 이것도 보겠습니다. 평균 컨센서스 목표가가 94,000원이 됐어요. 2024년도 94,000원이면은 94,500원. 그러면은 PR을 얼마로 주고 있냐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94,000원인데 잠깐만, 삼성전자에 BPS였네. 죄송합니다. PR인 줄 알았어요. BPS였네요. 자, 94,400원 줬죠. PR을 20.8로 주고 있어요. 20.8. 그러면 지금 사면은 지금 74,700원이네요. 74,700원. 자, 지금 사면은 올해 94,000원 정도의 적정 주가니까 26%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지금 사서 괜찮네. 자산가 돈이 한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가지고 26% 먹으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적정 PR 20.8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20.8이면 여기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PR은 여기였어요. 10일. 근데 왜 갑자기 올해 20.8, 20일 정도를 왜 주냐 이거지. 이게 적정 PR 맞습니까? 목표 PR도 근거가 있어야지. 왜 주가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에 왜 20배까지 올라가야 되냐 이거죠. 평소에는 그 단기 순이익이 발표가 되면은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의 11배까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걸 목표가로 잡았겠죠. 그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매도를 했을 것이고, 그 밑으로 떨어졌으면 매수를 했을 것이고, 10일 이상으로 올라가고 13 정도 올라갔으면 막 15 정도 올라갔으면 다 매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정 PR은 10일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10일로 잡았을 때 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지금 사면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적정 주가는 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 99%가 주식 투자를 하면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냐?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순진해서 그래요. 그냥 그 시장에서 던져준 떡밥을 그대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먹고 다체한 거죠. 이게. 그 책임이 누구냐? 둘 다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신 여러분들, 시장에서 여러분들 속여먹는 그놈들, 여러분들 개인들 등에다가 빨대 꽂아서 먹고 있는 그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면은 누가 이득을 볼까요? 기관들. 왜냐? 여러분들이 사야지 고가에 떠넘기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수판에 작전에 당한 겁니다. 작전에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법적 작전이죠.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형주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꼬시고 있잖아요. 이 정도 기대 수익률 놔두고 사면은 기관들은 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목표가라는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돼 있고, 심지어는 유망주라고 떠들지를 말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이미 사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사고를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방송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유망주를 추천했어야 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망주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